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 잘 돼가고 있네요. 음,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용도 지역 지구제, 지구단위계, 도시계획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용도 지역 지구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토지 이용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공공의 복지 증진과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제의 정의를 보시면 용도 지역제는 토지 이용 및 건축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거죠. 어, 용도 지역 지구제에서 용도 지역제 구체화된 거죠. 용도 지역제가 이거는 19세기 미국에서 발전한 건데요. 1998년 보스턴 광장 위주의 높은 건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공업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 회사가 이제 그 땅을 샀는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과 같이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한 유클리드 판례 이후 미국으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갔고 법적 기반이 됐죠. 그 후에 이제 뭐 각 나라에 다 들어오게 된 것이고 1924년 표준 주용도지역 수권법을 공표하고 지역제의 모든 규제는 종합적 계획 합치에 작성돼야 하고 지역제는 도시기본 계획의 합치성이 요구되며 지역계획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죠. 자, 그러면 유클리드 판례가 뭐냐? 1922년 클리드 브렌트 시에 인접한 유클리드 마을의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을 그 전역을 지구로 구분했는데 각 지구에 대한 용도 최소 대지 면적을 상세하게 규제했습니다. 이때 엠블러 부동산 회사는 공업용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유클리드 마을에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제 그 제정된 조례가 있으니 이 토지의 한 반 정도를 주택지구로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공업지구보다는 주택가구가 그 지역이 좀 싸서 이제 토지 가격이 75% 하자 유클리드 마을을 상대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재판소에서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라고 그 마을에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것이 지역제의 합헌으로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제는 지방정부가 그 어떠한 보통 이런 공공성을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가장 큰 도시계획의 제도가 되었죠. 자, 우리나라에서 법적 근거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이 중 도서지역과 관리지역은 각각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거, 상업, 녹지 지역에 대하여 용도를 세분화하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동법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우리는 쉽게 줄여서 국계법이라 그러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역시 동법 시행령에
및 동법 시행령이라 함은 국계법이죠. 시군 조례에 있어서 세분화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지정하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개별 건축시설의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포괄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용도지역 규제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인 제1종 전용, 2종 전용,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지역. 이거는 좀 다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용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신 게 좋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꼭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1종 전용,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보통 우리가 이제 2종이나 3종으로 거의 돼 있을 거예요.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준주거 지역, 그다음에 근상이 좀 많고 중심상업지역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관리지역이라고 묶어 놓는 것들 있죠. 보존관리지역, 뭐 주변 용도지역 관리를 해서 자연 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과 이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생산관리지역은 이제 뭐 여기 생산 녹지지역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농업 생산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좀 커짐으로써 그린벨트 안쪽 지역이나 그 다음에 도시와 도시 그린벨트 사이 지역,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제 지어서 되는 시설물들이 옆에 표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른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다시 요 표를 한번 보시고 요 다음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정 전용 지역 50% 50% 이게 딱 봐도 적겠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2종이냐 3종 뭐 요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준주거에서 중심 상업지역 뭐 일반 상업지역 요 선이 좀 많이 싸우고 있고, 그래서 1종 2종에서 3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땅에 대한 계급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게 땅에 대한 계급이 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제에서 우리는 용도 지역별 건축물 형태 규모를 규제하는데요. 어떻게 규제를 하냐? 용적률과 건폐율과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요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폐율,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바닥 편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60제곱미터를 건축했다. 그럼 건폐율 60%죠. 근데 용적률은 자, 대지 면적분의 1, 2, 3층 총 건축 면적이죠. 여기서 지하는 제외. 그러니까 1층 보이는 면만 쭉 올라가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대지 면적 100%인데 여기 1, 2, 3층 3층을 올렸죠. 그러면 150%죠.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60제곱미터가 3개 올라가면 몇 프로죠? 용적률이? 계산해 보세요. 180%죠. 60씩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용적률을 가지고 건축의 밀도, 인구 밀도까지 계산해서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죠. 국토부라 그러는데 도로 사선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그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고, 도로 사선 제한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방법이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1.5배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도시 내 개방감 시야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 도심의 도로변에 계단형 대각선 모양의 빌딩이 지어졌는데 법을 피하기 위해 준공 후에 발코니 설치하고 불법 행위가 되게 많았죠. 나중에 그 보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최근 이제 건축 도시 경관에 관련된 다른 법령의 규제가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사선 제한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개방감과 시야 확보 등 뭐 일괄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 활성화 등 그 연간 1조 원 이상 투자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러이러한 음마 아파트, 반포, 미도 아파트, 사선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층으로 올릴 때 되게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무조건 도로 반대편에서 무조건 잘라 올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잘리고 도로면이 위에 있을 때는 이 도로면과 요 면 사이에 반을 해서 무조건 사선으로 옮겼는데, 바뀐 부분은 건축 반대 부분에서 이제 1.5배 이하로만 제한한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설계 및 용적률을 보장한 것이죠. 개선한 게. 무조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못 짓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여기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코니 설치한다고 뭐 뚜껑 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런 방식으로 거의 다 찾아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 개방감과 도시에 대한 뭐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면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바뀐 내용이어서 아마 그 예전 법이랑은 좀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특례를 보면 대상은 토지고 건물 등의 위치, 규모, 형질에 관한 수치상의 경미한 완화로 한정되어 있고 용도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용도가
일종 전형이었는데 2종으로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건축물이나 대상, 그 사선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나 그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걸어서 좀 더 한다 그러면 조금씩 용도에 관한 게 아니라 수치상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지역 용도를 다소 해치는 면이 있더라도 특정 용도의 사용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의 항목을 삽입하여 허가하는 제도로 특례 조치가 있고, 부동지역은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지역의 결정에 탄력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차원에서 이런 특례 조치가 부동지역입니다. 자, 혼합지역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한 건물을 통으로 이 단지를 개발을 할 때 대단히 큰 단지죠. 그러면 이게 뭐 상업지역, 문화지역, 업무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뭐 그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 등의 일정 기능을 혼합하는 의무화하는 방식이고,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그 땅에 대해서 그 용도 지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합지역제로 하면 건물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업무, 주거, 상업 뭐 요걸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죠. 유도지역제 배경은 민간 소유자들이 자신의 건축물 내 광장, 조경, 예술품 등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수법이죠. 전전 시간에 보시는 그 뉴욕의 각 건물에 보면 포켓 그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건축물의 뭐 높이의 제한을 좀 완화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전 수업 시간에서 영상으로 예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통적 지역재해에 확보되지 않는 쾌적성, 뭐 광장이라던가 아케이트, 공개 공지, 보행 공간, 이제 기타 난방 시설이나 방제 시설, 비수익 시설이 제공됨으로써 기존 규제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그 공공성이 담보된 데는 조건 하에 뭐 이렇게 좀 모든 걸 나눠 놨는데, 여기 방제 시설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각 큰 건물별로 이제 그 아주 튼튼하게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에다 방공호 같은 개념으로 지하의 일부 공간에 시민들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상용품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놨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아케이드 광장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방제 시설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지자체는 민간 개발업자를 통하여 녹지 광장 그 공익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성에 맞는 용도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민간업자는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상의
밀도 완화와 용도 형태 규제의 완화를 얻을 수 단점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자 간의 보상 지역에 관한 정보 및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정책 결정상의 뭐 이런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간 개발업자에 대한 규제, 특혜 시비에 휩싸일 우려가 있죠. 요 전 시간에 봤던 부산에 있는 경우죠. 해운대 개발에 관한 그 경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센티브 적용의 예를 보시면 그 청계천이죠. 지금 여기가 그 SK 본사 건물 옆쪽 이쪽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건물들인데 여기 지역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을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요 뒤를 셋백을 해가지고 요만큼의 요 윗부분만큼의 그 저거를 만들었죠. 그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 공개 공지 확보를 좀 했고, 그러니까 요 전체가 이제 요 길 쪽은 그렇게 해서 좀 넓혔고, 요 밑에 요 삼각형 부분 있죠. 요 삼각형 부분은 그 청계천 그 시민을 그 향한 공간,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공원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좀 더 많은 혜택을 여기에 부여하게 됐죠. 나중에 한번 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떤 예구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성능지구 규제 특징을 보시면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실제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그 주변 영향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소음이나 진동, 냄새, 매연, 항목 등에 대해 미리 설정을 이제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업공원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공원 규제를 용도 규제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대부분 지역 조례에서 성능 기준 공업 지역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있죠. 그 각 그 이제 공업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특화된 공업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반도체라던가 그 화학 공장, 그다음에 제철소,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발전소,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진동은 둘째치고 냄새, 매연, 소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공업지역, 일부 공업지역이 들어선 다음에 그 주변 마을에서 암 환자가 급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 경우 보면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배출하는 그 여러 가지 인간한테 안 좋은 이런 매연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 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있죠, 많이.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자연적인 희석적인 효과가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규제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그 생각해보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계획 규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개발에 있어서 단지 전체 규제를 하는 것이 지역제와 같은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전체의 조화를 꾀하면서 밀도 규제 완화와 용도의 혼합 등 유연한 토지 이용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죠. 예를 보시면 이제 획지 단위 이제 딱 규제를 하면 용도나 이런 것은 여기가 무슨 주거용지, 획일적인 개발은 주거용지 딱 정하면 주거만 하게 돼 있죠. 근데 요 전체를 딱 둘러가지고 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개발을 하겠다, 지구로. 그러면 뭐 일반적인 지침, 뭐 여기는 뭐 컨벤션 센터와 뭐와 이런 것들을 두어서 좀 더 오픈 스페이스적인 뭐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뭐 이런 것을 두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용도 지구에 관여하지 않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계획을 보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발권 양도제의 특징이라고 하시면 어, 개발권 양도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 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다른 필지에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개발권이 법적 용적률과 현재 이용 용적률의 차이를 매매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준 용적률이 300%로 돼 있는 지역인데 400제곱미터의 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부지에 가능한 개발 용적은 1200제곱미터인데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이 사용 목적이 1000제곱미터고 기존 용적률에 의해 개발 가능한 실제 용적률의 차이인 200제곱미터를 양도를 이제 가능한 개발권으로 보는 것이죠. 그 개발권 양도제는 주로 문화재 보호나 환경 보전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고안되었으며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고요. 개발권 양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 이에 따른 새로운 등기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구릉지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권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근본적으로 저평가된다는 점, 대규모 개발이나 정비 사업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제도죠. 지구 단위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 통합면에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부합한 세부적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좀 이따 요 다 설명드리고 나머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정비사업 구역 등의 대상으로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동안 나타낼 여건을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지구와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계획에서 시가지 지역 정비, 관리, 보존 또는 신시가지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 기반 시설, 건축 기준을 제시하여 부분별 계획이나 상세 제도를 달리 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서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 지구 등보다는 거시적인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에 중심을 두며 건축 계획 등 특정 필지의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시설 계획 중점을 두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 도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입체적인 건축 계획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자, 예를 보시면 우리 도시계획에선 이렇게 평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합니다. 뭐 주거지역, 녹지지역, 뭐 이렇게 뭐 그 상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 계획을 하죠. 건축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면 요 전체적인 그 지구에서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거 지역에서 우리가 근린 생활 시설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이제 그게 상업 시설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뭐 좀 우리가 계획한 거와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아예 딱 해서 이러이러한 임명과 입체적인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건축과 그 건축법을 규제를 하는 것이죠.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이게 지역지구 구역계획, 도시기역 시설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규제와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고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뭐 일종지구단위 계획에서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동시에 농촌, 산촌, 어촌 등의 기능의 증진, 미관 및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게 거의 도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죠. 이종 지구 단위 계획은 계획관리 지역 또는 개발 진흥 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도 지역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로 관리계획 지역, 개발지는 지역에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8개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요거는 국계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변경하는 내용이고 국계법이죠. 똑같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 시설과 규모 배치 그 다음에 도로를 둘러싼 일단의 지역 계획 개발 정비를 위한 구획된 그 토지 규모와 조성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계획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환경관리 계획과 경관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교통 처리 계획을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그 밖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 도시, 농촌, 산촌, 어촌 등의 기능을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는 요것으로 이제 일단 요번 주 내용은 마치고요. 이 다음에 아마 영상이 한 2개 정도 올라갈 겁니다. 뒤에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개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고민, 도시와 경관, 그리고 초고층의 조화, 도시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깊은 고민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 전주가 떠안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주에선 143층 높이의 타워 건립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143층 타워가 들어서는 서부 신시가지 일대는 이미 인구 계획에서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인구 계획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143층짜리 놀이시설이 들어오고 3,000세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이 지역의 어떤 인구가 너무 과밀해지다 보니까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해지는 문제로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들을 바탕으로 공공은 도시의 조화와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공공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그리고 그것을 견제할 시민의 역할입니다. 입묵카드, 전시묵카드 가지고 가세요. 초고층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전주라는 정체성에 이게 맞지 않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43층 타워를 비롯해 관광 호텔과 유스 호스텔, 대규모 아파트와 쇼핑 시설을 짓겠다는 개발 회사의 계획. 그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 변경과 그로 인한 특혜 시비는 초고층이 지어질 때마다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광 대한방식 부지는 공업용지에서 이거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고, 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특혜 시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방식 부지에 대한 이 특혜, 그러니까 이거를 용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환수할 거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점은 또 있습니다. 개발회사 측이 제시한 계획들이 오히려 도시의 조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주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전통과 문화가 어울리는 도시의 컨셉과 이 도시의 정체성과 이 143층 타워가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143층 타워가 들어설 경우에 도시 계획들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투자 대상, 땅과 건물이 돈이 된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도 이른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계급의 가치는 종상향으로 결정됩니다. 그 종상향이라는 것은 이렇거든요. 주거가 1, 2, 3종 이런 것이 있는데 용적률이 150% 되는 것을 200% 올려주시오, 300% 올려주시오 하는 것이 종상향이라는 것인데, 그건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종상향을 해서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도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사업자는 당연히 그걸 요구하고 있죠. 서울의 경우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보통 35층까지 허용합니다.
만약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될 경우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데 서울은 50층, 부산은 최고 높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종상향은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 제일 이제 종상향이 많습니다. 특히 2종에서 3종으로. 2종에서 3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적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건축 규모가 크면은 용적률 10% 같으면은 막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몇십 프로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용적률을 많이 적용해서 많이 찾아서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개발 회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용도 지역 변경, 그러니까 종상향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시의 용도 지역 변경 내역입니다. 총 99건 가운데 96건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종상향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상업지구, 주거지역이잖아요. 아파트지는 주거지역인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용적을 올리기 위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게 거기에 업무시설하고 주거시설 같이 포함해서 적당한 비례로 할 경우에는 이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높이를 더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든 거죠. 해운대에서 광안리, 용호만으로 이어진 해안산. 용호만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만든 매립지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25층 이하의 업무 상업시설로 고시됐지만 부산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후 그 자리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으로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머린시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린시티는 사실은 기존의 도시 설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는 주거 용도는 500세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최고 높이는 없었지만 이미 주거 지역이 500세대 같으면 거기는 초고층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해운대구청과 부산시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내용을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거기에 고층을 허용을 했다는 거죠. 용도 지역 변경으로 세워진 초고층. 먼저 용적률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습니다. 요 대지의 전체를 다 건물이 덮은 셈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건폐율 100%가 되는 거죠. 용적률은 이 건물의 면적을 전부 더한 값을 대지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2층으로 지으면 건폐율은 절반으로 줄고 용적률은 여전히 100%가 되는 거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땅의 용적률이 300%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인 건물을 지을 경우 최대 6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용적률이 800%라면 16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용적률에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만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용도 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한결같이 요구하는 이유는 종상향과 용적률이 건물의 높이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구, 바로 주거시설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상업시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을 해놓으면 수요가 발생치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주거는 공급을 하면 언제든지 수요는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팔려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상업시설은 팔리지 않거든요. 수요가 불확실한 상업시설에 비해 주거시설은 확실한 수요가 뒤따르는 보증수표. 개발 회사들에게 주거시설은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불패의 아이템입니다. 가장 핵심에 사실 돈의 문제가 지금 작동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돈의 문제가 과연 시공사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거기는 분명히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시공사의 경제적 추구를 행정이 규제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그걸 도와준 역할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런데 개발회사만 초고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개개인 역시 더 높은 곳에 살기를, 더 높은 곳을 갖기를 희망하죠. 초고층은 구매자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용적률에 의해서 건물의 볼륨이 결정되고 그 볼륨은 결국 높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개 이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상업지의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초고층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고층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상위층을 형성하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수요자에게도 초고층은 주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초고층이 제공하는 탁 트인 조망권처럼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내가 산다. 우리 회사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어떤 상징성. 그리고 지금은 이런 조망이 이제 곧 돈으로 이렇게 치환되기도 하죠. 뭐 한강변 아파트 중에 또는 해운대 아파트들 중에 바다가 보이거나 강이 보이는 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파트의 신분, 나아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용적률 계급사회. 초고층은 현대사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더 높은 초고층을 원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돈입니다. 초고층을 지으면 조망권을 더 갖게 되고 그것이 또 그 단지의 상징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돈으로 환산된다는 다분히 사적인 가치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은 높은 집값으로 이어집니다.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9년간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건물이나 강, 그리고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비해 바다 조망권을 가진 곳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합니다. 특히 해운대의 경우 거래 가격이 높은 초고층일수록 긍정 효과가 뚜렷했는데요. 긍정 효과는 해안 주변 초고층 아파트의 바다 조망권에 대한 만족감으로 풀이됩니다. 도심의 과밀화 그리고 도심 건물의 고층화가 진행되다 보니 기존 조망 요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망 가치가 희소해지는 이러한 현상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어려운 조망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층화되는 그러한 선호 현상을 보일 수